챕터 2. 한가로운 시간.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소크라테스. 빈 수술실이 가져온 결과.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 존스 병원은 수술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외과 수술은 연간 32만 건이나 되는데 수술실이 불과 32개에 불과해서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2002년에는 수술실이 하루도 쉴 틈 없이 풀가동되었고 새벽 3시에 수술을 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2시간짜리 수술을 하려고 여러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병원은 점점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했고 어떻게든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경영진은 건강관리 개선센터로부터 자문관을 초빙했는데 그는 어이없는 해법을 내놓았다. 수술실 하나를 아예 완전히 비워두라는 것이었다. 병원 내에서 극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경영진은 자문관의 전문성을 믿고 수술실 하나를 비워두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문관의 조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수술실 하나를 비워두자 수술 건수는 겨우 한 달 만에 5.1% 증가했다. 새벽 3시 이후로 진행되는 수술 건수도 45%나 줄었다. 병원의 수익도 개선되었으며 수술 건수가 매해 7%에서 11%씩 증가했다. 병원의 핵심 문제는 20%에 달하는 응급환자였다. 응급환자가 병원에 오면 먼저 수술을 해야 하므로 기존의 수술 일정이 뒤로 밀린다. 일정이 꼬이니 혼란이 가중되었다. 환자들은 항의하고 수술 시간을 둘러싸고 병원 직원들끼리 고성이 오갔고 심야 수술도 많아졌으며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의료과실도 증가했다. 하지만 긴급 상황 전용 수술실 하나를 두자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었다. 환자들의 항의도 줄고 수술실을 놓고 고성이 오가는 일도 없어졌으며 갑자기 심야에 일을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의사들이 금요일에 수술 일정을 잡으면 갑자기 주말로 밀릴까봐 주초에 잡으려고 했는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자 수술 일정이 주중에 고르게 분포되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는 빈 수술실처럼 여유와 알맞은 휴식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일은 지속 가능할 수 있고 효율성이 높아지며 무엇보다 창의적일 수 있다. 다음은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 큰 업적을 남긴 이들로 한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들의 목록이다. 토머스 베이즈, 베이지안 확률 발명. 토머스 멜서스, 인구론의 저자. 에드먼드 카트라이트, 역직기 발명. 잭 러셀, 애완견 테리어를 교배. 윌리엄 버클랜드, 공룡 연구의 최고 권위자. 윌리엄 그린웰, 근대 고고학의 창시자. 옥타비우스 피커드 캠브리지, 거미 연구의 권위자. 조지 가렛, 잠수함 발명. 길버트 화이트, 당대 가장 존경받는 자연주의자. 마일스 조지프 버클리, 균류 연구의 최고 전문가. 존 미첼, 천왕성 발견 등. 지금까지 거론한 인물들의 직업이 무엇일까? 놀랍게도 목사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에 따르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 훌륭한 업적을 남긴 저자들은 과학자, 물리학자, 경제학자, 발명가보다 성직자가 10배나 더 많았다. 당시 많은 목사들이 편안한 저택에 살면서 가사를 돌보지 않아도 되었고
크림이 덮여있는 쿠키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당시 목사는 그 어떤 직업군보다 박식했는데 여유와 독학자다운 면모가 합쳐지면서 산업혁명 시기의 기술적 지식과 혁신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독서 시간 만들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만들 여유조차 없다고 말할 사람이 상당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주변에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지인들이 꽤 되기 때문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의 1인 평균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34개 회원국 중 2위이다. 이는 전체 평균보다 354시간이나 많은 것이다. 반면 노동 생산성은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올해 초 OECD가 발표한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구매력 평가지수 PPP를 적용할 때 30.4달러로 34개 회원국 중 28위였다.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그 나라의 기술적 인프라, 조직 프로세스, 조직 문화 등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자체도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 우리는 만들어낼 여유 시간이 진짜 없는 것일까? 시카고 대학의 에릭 허스트 등은 사람들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기록해보라고 한 후 그 일지를 수십 년 전의 것과 비교했다. 결과는 흥미로웠다. 미국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바빠졌다고 느꼈지만 실제로는 1965년도에 비해 남자는 하루의 여유 시간이 5시간, 여자는 3.5시간 더 많았다. 혹시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들처럼 현재의 삶에 여유가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쁘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하루에 약 55분 더 일한다. 문화관광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성인들은 평일에 3시간 16분, 주말에는 5시간 43분의 여유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2011년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우리는 하루 평균 6시간 넘게 스크린 속에서 산다. 노동시간이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긴 하지만 꾸준히 줄고 있다. 더 빠른 속도로 줄어야 하지만 말이다. 종합해보면 분명 여유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는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적잖은 여유 시간이 있다. 앞의 실험처럼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일주일 정도 꼼꼼히 적어보자. 자신의 삶에 빈 공간이 있음을 인지하고 심적으로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다음 문제는 여유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이다. 나는 그 시간에 독서를 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독서 못지않게 제대로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독서를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휴식 없이 자신의 두뇌를 밀어붙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CREB 활성제를 기억하는가? 뉴런 연결을 도와 장기 기억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그런데 CREB 활성제는 뇌를 쓰면 소진되며 그러면 장기 기억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지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를 재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쉬는 것이다. CREB 활성제는 머리를 식히고 편안히 쉬거나 잠을 잘 때 다시 증식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독서를 위해 읽는 행위에서 떠남을 뜻하는 엄독이 필요하다. 열심히 책을 읽었다면 이제 책을 덮자.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의 두뇌를 위해 나는 일단 걷기를 추천한다.
책을 읽었다면 걷자. 일명 멍게라고 부르는 우렁쇳이는 출생 후 며칠간은 올챙이를 닮은 모습을 하고 물속을 헤엄쳐 다닌다. 그렇게 배회하다가 살만한 장소를 찾으면 머리를 땅에 박고 자라는데, 놀랍게도 원시뇌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신경절을 근육 조직과 함께 다 소화시켜버린다.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 신경과 근육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우렁쇳이를 통해 뇌가 만들어진 이유는 움직임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어느 정도 옳은 듯 싶다. 한동안 두뇌 훈련 제품들이 유행을 탔다.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을 비롯해 스도쿠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 뇌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닌텐도 DS 두뇌 트레이닝을 많이 하면 그것만 잘할 뿐이며, 스도쿠를 많이 하면 스도쿠만 잘하게 된다. 전반적인 두뇌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우렁쇳이에서 힌트를 얻었듯이 움직이면 두뇌 기능이 잘 유지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걷기가 그랬다. 인지신경과학자 아서 크레머는 늘 앉아서 생활하지만 건강한 노인들을 선정한 뒤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간 운동을 시켰다. 한 그룹은 하루 3시간 동안 걷기 운동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3시간 동안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했다. 6개월 후 두 그룹 모두 신체적으로 건강해졌다. 하지만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은 계획 수립 등의 인지과제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반면, 다른 그룹은 개선 효과가 없었다. 뇌를 촬영해보니 놀랍게도 걷기 운동을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전두엽 부분에 더 많은 회백질이 보존되었다. 뇌의 건강과 젊음을 걷기 운동이 지켜준 것이다. 크레머 연구팀은 여세를 몰아 유산소 운동이 인지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임상 실험을 분석했는데, 유산소 운동이 두뇌 기능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걷는 게 우리 뇌에 더 좋을까?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인 마크 버먼은 28명을 뽑아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약 50분 동안 숲이 우거진 호조턴 공원을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도심 번화가를 걷게 했다. 걷기가 끝난 후 다시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더니 자연을 벗삼아 걸었던 그룹에서 테스트의 성과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반면 도심을 걸었던 그룹은 테스트 결과에 큰 변함이 없었다. 도심 번화가를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의 시선을 직접적으로 끄는 것들이 너무 많다. 매력적인 이성, 화려한 간판, 수많은 차들의 경적 소리,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 냄새 등 우리의 인지자원을 충전해주기는커녕 소모하게 만든다. 반면 자연은 큰 자극 없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녹색으로 가득 찬 공원을 걸어보자. 숲을 가로지르는 등산도 좋을 것이다. 자연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뇌는 환희에 찰 것이고, 다시 책과 만났을 때 좀 더 힘있게 텍스트의 세계를 누빌 것이다.